안녕하세요. 안세무사입니다. 제가 요즘 상담을 되게 많이 하는데 이 주제가 갑자기 많아졌어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인데 중요하죠.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자금 원천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괜찮냐? 자금 조달 계획서를 이렇게 쓰려고 하는데 괜찮냐? 등의 질문을 자주 해요. 30일 이내에 제출하면 되는데 사실 저한테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은 저는 중개사가 아니고 세무사니까 자금 조달 계획서 그 자체가 걱정된다기보다는 이분도 결국은 세금 문제예요. 세금이 걱정이 되니까 이렇게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을 했을 때 문제가 될까봐 상담을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건 저한테 상담을 받아서 세무서에서 이 주택 취득과 관련해서 재산 취득과 관련해서 과세하는 시스템 어떤 체계를 듣고 가신 분들은 아무래도 문제가 생길 확률을 줄어들게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고 문제가 생기더라도 어쨌건 대응하는 방법이나 뭐 대략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세금 이 정도를 알 수 있으니까 예측이 가능한 거죠. 여기 있는 자금 조달 계획서 쓰잖아요. 그럼 여기에 뭐 대출 계약서, 부모님이랑 차용한 거 있으면 차용증 이런 거 서류 제출하는 경우에 이거 전부 다 세무서 들어갑니다. 저한테 자금 조달 계획과 관련해서 상담 받으시는 분들을 생각을 해보니까 가장 걱정을 많이 하고 자주 하는 질문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주택에 보증금 있을 때, 그러니까 실거주 목적이 아니고 전세 끼고 사는 거죠. 전세 끼고 사는 보증금 있는 주택을 취득할 때 이 보증금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거죠. 이 주택을 취득을 하는데 돈이 모자라니까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빌리는데 이 차용증 문제. 세 번째는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게 아니고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은행에서 대출받는 주담대. 이렇게 세 가지를 가장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가장 실수도 많이 하고 여기 지우고 보증금 먼저 얘기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주택을 10억에 취득을 하는데 보증금이 6억이 들어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거를 부부가 5대5로 취득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자금 조달 계획서를 각각 써야 되겠죠.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갖고 오셨어요. 검토를 좀 해달라고. 본인은 소득이 있으니까 자금 조달에 A는 자기 자본 4억. 이 4억은 내가 소득으로 벌었든 뭔가 재산을 처분을 했든 내 돈인 거죠. 타인 자본 1억. 이게 보증금이에요. 보증금 6억 중에 1억은 내 자금 조달로 쓰겠다는 거죠. 그리고 배우자인 B는 1억은 내가 썼으니까 여기 있는 보증금 6억 중에 5억은 전부 다 내 배우자가 자금 조달로 쓸 거다. 이렇게 작성해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이거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만약에 요 A랑 B가 법률혼 관계다라고 하면 당연히 문제가 안 되겠죠. 왜냐면 법률혼은 세법상 공제액이 6억이 있어요. 여기에서 어떤 증여 문제가 생겨도 6억 내에서 다 정리가 됩니다. 원칙적으로 가면 보증금에 대해서 내가 공동 명의로 취득하는 주택이니까 보증금도 원래는 반반씩 나눠 가져야 돼요. 요게 3억이고 3억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내 배우자는 2억이 모자라네요. 여기 있는 4억 중에 2억을 증여한 걸로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법률로는 6억까지는 괜찮으니까 6억 내에서 다 정리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세금 문제는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공동명의 재산이고 부부 같은 경우는 공동의 재산 개념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제가 실무를 해보니까 민법에서 따질 수 있는 거예요. 세무서에서는 세법만 가지고 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엄청 고가 주택이 되면 사실 6억 내에서 정리가 안 될 수 있죠. 그러면 최악의 경우 B한테 자금 출처 세무조사 들어가요. 너 돈 어디서 나가지고 이거 공동명의 주택에 50% 취득했니? 그러면 당연히 내 배우자가 벌어왔고 나랑 공동명의로 취득을 했고 이건 공동의 재산이고 우린 혼인기간도 긴데 왜 그러냐? 그거는 세무서에서 따지면 안 돼요. 세무서는 6억 넘어가면 과세해요. 근데 부동산이 크면 6억이 당연히 넘어가겠죠. 근데 이런 경우는 세무서에서 깨지고 불복해서 깨지고 결국 법원을 간단 말이에요. 법원에서는 공동재산 주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배우자한테 증여받은 걸로 봐서 과세했다가 법원 가서 깨지는 경우 많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 자체가 안 생기게 하는 게 가장 좋으니까 이게 또 법원 가고 불복하고 이러면 또 3, 4년 가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애초에 조심해서 문제되지 않게 취득하는 게 가장 좋으니까 이런 내용 알고 계시면 되고, 더 극단적인 사례로 제가 이런 내용을 좀 더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게 왜 문제될 수 있는지를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데, 20억짜리 주택 취득하는데 보증금이 10억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아버지와 아들이 5대5로 나눠 갖는 거예요. 여기에 아버지, 여기가 아들. 근데 아들은 당연히 돈이 없겠죠. 원칙대로라면 이 보증금 5대5로 나눠 가져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가 5억을 추가로 되고 아들이 5억을 추가로 돼서 이 20억짜리 주택을 취득을 하면 아무 문제가 안 생기는데, 아들이 돈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죠. 아들아, 이 보증금 10억은 너의 자금조달 계획서에 넣어라. 아버지는 10억이 있으니까 자기 자본으로 10억을 넣어서 요거 취득해보자꾸나. 말씀드리죠. 이렇게 취득하면 이 아들한테 세무조사 들어갑니다. 너 돈 어디서 나서 20억짜리 주택에 절반의 지분을 취득했니? 라고 해서 아들한테 세무조사 들어가고, 아버지와 아들은 공제액이 5천만 원밖에 없죠. 증여세 나옵니다. 요게 첫 번째 이슈예요. 두 번째, 지우고 가족 간 차용입니다. 여기에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 딱 하나만 설명드릴게요. 2억까지는 이자 없어도 되지 않나요? 요거 물어보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거 누가 그래요? 라고 물어보면 항상 얘기하는 게 인터넷에서 봤다. 이거는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요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저리 차용에 대한 이익 증여라는 규정이 있어요. 부모님, 뭐 당연히 부모님이겠죠? 이제 규정에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돈을 빌려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는데 금리를 싸게 해주겠죠. 그 금리를 싸게 해준 거에 대해서 상대방이 보는 이익이 1,000만 원이 넘으면 증여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규정이에요. 요 저리 차용 자체는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이자 부분에 대한 이익을 1,000만 원까지는 봐주고 1,000만 원 넘어가면 증여세 과세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저리 차용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다들 알고 있는 4.6%예요. 이 2억이 어떻게 나왔냐? 이 1,000만 원을 4.6%로 나누면 요게 2.17억 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건데, 2억을 부모님한테 빌리는데 이자가 없다? 근데 세무서에서 세무조사 하는데 납세자가 가가지고 2억까지는 이자 없어도 차용으로 인정된다는데요? 라고 하면 이제 바로 빠꾸 먹는 거죠.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서 이자가 없으면 세무서에서는 증여로 보고, 물론 사실관계를 다 따져보기 때문에 이자만 있으면은 증여가 아니네 라고 해놓고 이자율 뭐 0.01%, 2억을 빌렸는데 이자 한 달에 2,000원 뭐 이런 거 안 돼요. 이런 거는 당연히 실질과세 원칙상 이자를 준 걸로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은 30년이 가능한데 가족 간 차용에서는 30년, 50년 이런 거 안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데, 그렇다면 이자도 다 드리고 계약 기간도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랬을 때 이 2억을 차용으로 인정을 해줄 거냐? 그것도 봐야 돼요. 자녀가 이 2억을 실제로 책임질 수 있는 어떤 소득 상태나 재산 상태, 이런 게 되지 않으면 이 2억 자체가 사실상 증여를 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회초년생 연봉 3천만 원, 사회초년생이 주택 사는데 부모님한테 10억 빌립니다.
그리고 이자율 3% 해요. 그럼 내 월급 다 부모님 드리면 되죠. 10억에 대한 이자가 3천만 원이니까. 근데 이거 사실상 빌린 걸로 볼 수 있나요?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 사실상 증여에 가까운 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두 번째 이슈, 차용증과 관련된 내용을 제가 설명드렸고, 마지막인데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예를 들어서 15억의 주택을 취득을 해요. 근데 여기서 실거주할 거다 보니까 대출을 받아야 돼요. 뭐 지금이야 주택담보대출이 6억으로 제한이 됐지만 뭐 6억으로 제한이 됐으니까 6억으로 해볼까요? 대출 6억을 받습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부부가 공동 명의로 이거를 취득을 했을 때 5대5로 취득한다고 하면 자금조달계획서에 이 대출 원금도 반반씩 나눠 적어야 돼요. 한마디로 7.5억, 7.5억씩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3억씩 각각 빼주는 거죠. 근데 이게 대출이 공동 명의로 받는 게 아니에요. 담보물만 공동으로 제공을 하고 요거는 일방이 받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만약에 일방이 받으면 자금조달계획서가 이런 식으로 쓰여지는 게 아니고 한 명이 여기 있는 3억을 다 가져가서 6억을 다 쓰겠죠. 그러면 한 명은 나머지 1억 5천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채우면 되고 대출 명의자가 아닌 사람은 7억 5천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채워야 돼요. 근데 보통은 7억 5천이 있는 분들은 그럼 대출 네가 받고 자금조달계획서에 너 지금 당장 돈 없으니까 네가 6억 다 가져가. 네가 대출 계약하면 되겠네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도 결국은 실질을 봐요. 대출 계약의 명의자, 근데 이 대출 계약을 책임지는 귀속자가 따로 있다 라고 하면 실질 귀속자의 자금 원천으로 봐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증여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극단적인 사례, 아버지와 아들이 보통 극단적인 사례가 나오죠. 아버지가 똑같은 사례, 20억짜리 주택을 취득을 하는데 아들과 같이 살려고 주택담보대출 10억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공동 명의로 취득해요. 그리고 아들이 돈이 없으니까 자금조달계획서에 너 주택담보대출 10억 써. 아빠는 10억이 있으니까 자기 자본으로 10억 쓰면 돼 라고 취득하면 마찬가지죠. 아들 입장에서 연봉이 높아요. 이 10억을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연봉이 되고 실제로 이 원리금을 상환해 나가는 걸 보니까 아들 소득 내에서 다 해결이 된다면 이런 경우에는 명의자랑 이 대출 계약의 실질 귀속자가 같은 거죠. 내가 빌렸고 내가 갚고 있으니까. 근데 이런 경우는 흔하지 않아요. 보통 아버지가 어떻게든 원리금을 갚아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이 대출 계약의 명의자는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실질 귀속자가 아버지인 걸로 봐서 10억 증여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택 가격이나 대출액 등을 비교를 해봐서 지금은 이제 수도권에서 6억 이상 대출 못 받으니까 법률은 부부 사이에 공제액 6억 안에서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된다. 실제로 취득하는 비율과 자금 조달 내용이 다른 부분이 6억 내에서 정리가 된다라고 하면 세금 문제 안 생기는데 어쨌건 원칙적인 걸로 가야 되는 경우는 부부가 아닌 경우, 사전증여 재산이 있을 때, 그리고 부동산의 가격이 굉장히 큰 경우, 그렇게 됐을 때는 6억 공제액 내에서 정리가 안 되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자금 조달 계획과 관련해서 저한테 상담을 해주시는 분들이 가장 질문을 많이 하는 거 3가지 알아봤습니다. 어쨌건 저는 이런 세금 측면에서 자금 원천 관련된 상담하고 있고 나중에 문제가 돼서 이거 관련해서 소명 요구를 하거나 최악의 경우 세무서에서 세무조사하는 경우 대응까지 하고 있으니까 관련해서 문의할 거 있으면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